이스라엘과 이란의 전면전이 임박하면서 유가 상승에 돈을 거는 비율이 2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중동 리스크가 미국 연준의 통화 정책 불확실성을 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달업계 1위 배달의 민족이 차등 수수료를 뼈대로 하는 상생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업주들은 한도 자체를 낮춰야 한다며 대립하고 있어 합의안 도출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치킨 게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고려아연 측이 이번엔 영풍정밀의 공개 매수가를 올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필리핀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동남아 원전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두 나라는 공사가 중단된 필리핀 바탄 원전 건설 재개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면전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제 유가가 연일 치솟고 있습니다. 안전자산인 달러와 금값이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중동발 리스크가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불확실성을 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첫 소식 박찬휘 기자입니다. האופן בו נגיב למתקפה הנפשעת יהיה באופן, במקום ובזמן שנחליט. בהתאם להנחיית הדרג המדיני. 이스라엘이 이란의 대규모 미사일 공격에 대해 보복을 예고하는 등 중동 지역 갈등이 확대되자 에너지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새 국제 유가는 10% 가까이 올랐고 대체재 격인 천연가스는 23%나 급등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이란의 원유 수출에 차질이 생길 것이란 우려 때문입니다. 이란은 전 세계 원유 생산량 9위 국가로 일평균 400만 배럴을 생산하며 이 중 170만 배럴을 수출해 전 세계 원유 공급량 중 4%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시장에서도 유가 상승에 베팅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서 WTI 2개월 선물에 대한 풋옵션 대비 콜옵션 비율은 지난 2022년 3월 이후 2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는 동안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고 달러나 금 등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합니다. Just from a reversal of any risk trades, gold will benefit from a flight to safety. Stocks that hit a record high are definitely going to come under additional selling pressure. 실제로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기조에 하락세를 보이던 달러 인덱스는 102선까지 반등해 2달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금 선물 가격도 7% 넘게 올라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찬유입니다. 배달 중개 수수료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업계 1위 배달의 민족이 영세업체에 한해 수수료를 깎아주는 차등 수수료를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업주들은 수수료 한도 자체를 낮춰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회까지 나선 가운데 합의안 도출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지호 기자입니다. 롯데리아 햄버거를 배달로 시키면 매장에서 먹는 것보다 1,000원 이상 비쌉니다. 최근 맥도날드나 버거킹 등 버거업계는 물론 한솥도시락 등 일부 프랜차이즈도 매장과 배달앱 가격이 다른 이중가격제를 적용했습니다. 배달앱 3사의 중개 수수료는 약 9.7에서 9.8% 수준. 수수료가 너무 높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배달앱 3사가 시장을 과점하면서 모두의 부담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식당은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음식값을 올리고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반발이 거세지자 업계 1위 배달의 민족이 내놓은 해법은 차등 수수료. 매출 규모에 따라서 수수료율을 다르게 책정하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배민은 지난 9월 말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협회로부터 독과점 기업으로 신고당하기도 했습니다. 눈 하나 깜짝 않던 배민이 태세를 전환한 건 전방위적 압박 때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장은 배달 수수료를 법으로 정하겠다고 나섰고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배달앱 대표들은 국감장에 서게 됐습니다. 배민은 물론 쿠팡이츠도 차등 수수료를 검토하고 있지만 논란이 가라앉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대부분의 매출이 9.8%가 작용될 텐데 수수료도 액자로 해야 되고 정률제로 그냥 유지한다 그러면 5% 이하로 갖다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차등 수수료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정부 주도로 출범한 상생협의체에서 내일 논의됩니다. 한국경제TV 이지우입니다. 기업 공개 재도전에 나선 K뱅크가 이번 주부터 코스피 상장을 위한 수요 예측에 돌입합니다. 올해 하반기 공모주 시장 최대어로 꼽히고 있어 흥행 여부에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예원 기자입니다. K뱅크의 올해 상반기 당기 순이익은 854억 원, 반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지난 2022년 기록했던 연간 최대치를 반기 만에 넘어선 겁니다. 은행업의 핵심인 여수신 잔액도 올해 상반기 20% 이상 늘어나며 성장성을 입증했습니다. 아울러 K뱅크의 리스크 요인으로 꼽혔던 암호화폐 시장 의존도도 크게 줄였습니다.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이용하는 고객은 K뱅크 계좌를 통해서만 원화를 넣거나 인출할 수 있습니다. K뱅크는 이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된 수수료 수익 비중을 2021년 10%대에서 올해 상반기 1.5%로 낮췄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등 안정적인 가계대출을 늘리며 이자 수익 비중을 높인 덕분입니다. IPO를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향후 대출 성장성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7월부터 상승한 업비트 예치금 이용료율과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악화된 영업 환경 등은 우려 요인입니다. 이에 K뱅크는 개인 사업자로 대출 포트폴리오를 확대해 수익성 방어에 힘쓰겠다는 계획입니다. K뱅크는 오늘 10일부터 16일까지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을 진행합니다. 희망 공모가 범위는 9,500원에서 12,000원으로 예상 시가총액은 최대 5조 3억 원입니다. 한국경제TV 김여은입니다. 중국의 더딘 경기 회복에 국내 철강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한 가운데 최근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 상품 수익률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지금의 업황이나 전망과는 전혀 다른 모습인데 자세한 내용 증권부 정호진 기자와 들여다보겠습니다. 정 기자, 먼저 이 철강 관련 이 상장지수 펀드 ETF 수익률이 최근 얼마나 괜찮은 겁니까? 네, 일단 이 국내 증시에 상장된 철강 ETF는 미래에셋 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의 상품 2개가 있는데요. 네. 일단 수년간 철강 업황이 바닥을 쳐온 만큼 연초부터 볼 때는 마이너스 수익률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오늘만 해도 두 상품 모두 3%대 수익률을 보였는데 지금 한 달로 따져보면요. 보시는 것처럼 20% 넘는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투자 주체별로 보면은 기관 투자자들이 각각 30억 원대 지금 순매수를 했고요. 개인 투자자는 이 기간 6억 원, 5억 원을 각각 순매도했습니다. 이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최근 들어서 워낙 이 수익률이 지지부진했던 만큼 최근 들어 수익률이 상승을 하면서 좀 매도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 철강 업종이 전망이나 현재 실적이 부진한 건 여전한데 이 관련 ETF 수익률이 고개를 드는 이유는 뭡니까? 일단 고려아연이라는 변수가 가장 큽니다. 네. 다들 아시겠지만 이 최근 고려아연의 주가가 MBK 영풍연합 간의 이 경영권 분쟁 때문에 이 주가가 한 달 새 47%가량 치솟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고려아연을 편입한 이 펀드들의 이 수익률이 갑자기 올라온 건데요. 제가 국내 증시에 상장된 지금 펀드 중에서 이 고려아연을 지금 30% 이상, 두 자릿수 이상 편입한 상품이 총 3가지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수익률이 각각 2자릿수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당장 이 기간 동안 철강 업황이 나아진 건 아니거든요. 실적을 중심으로 보면은 일단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 상반기 영업이익 전년 대비 34%가량 줄었고요. 또 2위인 현대제철은 지난해 4분기에 영업 적자를 내고 그 이후로도 부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다가오는 3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이 두 기업 모두 전년 대비해서 좀 실적이 부진할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이유는 사실 업황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 경영권 분쟁 이벤트 때문인데 그렇다면 그 다음 이유는 뭡니까? 물론 당장 지금 업황이 좋지는 않지만 앞으로 그래도 살아날 것이다라는 기대감 자체는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 중국의 대규모 부양책 때문인데요. 이 지난 9월 24일에 이 중국이 대규모 부양책을 발표한 이후에 이 국내 철강 기업들의 수익률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 기간만 따져보면 고려아연보다도 웃도는 이런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당장 이 철강 업황이 오랜 기간 부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철강 업황이 부진했던 이유의 이 근본적인 원인은 중국 부동산 시장의 부진 때문이었습니다.
이 중국의 주택 가격이 보시는 것처럼 하락을 하면서 이 신규 주택을 짓는 면적도 줄어들었고요. 이 집을 안 지으니까 남는 철근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남는 철근은 어디로 나왔느냐? 이 해외로 수출 물량으로 나왔는데 이게 헐값에 팔리다 보니까 철강 업황이 부진했다라는 건데요. 네. 그런데 이번에 중국의 경기 부양책 내용 가운데 지금 부동산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0.5%포인트 낮추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국의 건설 시장이 살아나고 이 이후에는 철강의 업황이 반등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된 겁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기대감이 너무 과도하다라는 우려의 시선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증시에서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데 워낙 이 중국의 실물 경제 자체가 장기간 침체가 되었고 이런 부분이 쉽게 살아나겠느냐라는 의문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철강 ETF 같은 경우에는 이 경영권 분쟁이라는 특이한 사안 때문에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만큼 이 업황 개선에 선행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에 조금 유의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정호진 기자였습니다. 포스코 ENC가 사상 처음으로 이 도시정비 사업 수주 5조 원 고지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5년 연속 1위를 차지한 현대건설을 제치고 올해 이 도시정비 사업 1위의 자리에 오를 전망입니다. 신동호 기자입니다. 포스코 ENC의 올해 정비 사업 수주액은 4조 7,191억 원. 모두 10개 현장에서 시공권을 따내며 국내 건설사 중 가장 많은 수주고를 올렸습니다. 2위인 현대건설과 7천억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대로 가면 올해 정비사업 수주 1위가 유력합니다. 정비사업 1위 자리는 지난 5년간 바뀌지 않을 정도로 현대건설이 독식해왔습니다. 포스코 ENC의 수주 행진이 두드러진 이유는 공격적인 전략을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대형 건설사들이 주택 경기 침체와 공사비 문제로 보수적인 전략을 펼친 것과 대조적인 행보입니다. 최근 몇 년간 공사비 급등 등으로 정비사업의 사업 여건이 상당히 바뀌었지만 그래도 사업성 자체는 개별 단지마다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도 사업성이 충분한 특히 서울 지역의 정비사업지를 중심으로 건설사들의 사업 참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포스코 ENC는 리모델링 사업에서만 1조 원이 넘는 수주 잔고를 올렸습니다. 수주 국간이 가득 차면서 올해 2분기 건축사업 부문의 영업이익률도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포스코 ENC는 서초와 안양 등지에 남은 사업장을 수주해 도시정비 1위 자리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 필리핀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동남아 원전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우리나라와 필리핀 두 나라는 앞으로 원전과 인프라 분야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임동진 기자입니다. 필리핀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원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필리핀 바탄 원전의 건설 재개 타당성 조사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겁니다. 바탄 원전은 1976년에 착공했지만 1984년 여론 악화 등으로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마르코스 대통령 취임 후 전력난 해소를 위해 원전을 재추진키로 하고 지난 2022년 우리 정부에 도움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 건설 재개에 대한 경제성과 안전성 등 사업 추진 타당성을 6개월간 조사하게 됩니다. 필리핀 정부는 2050년까지 3개의 원전을 건설할 계획인 만큼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 동남아 지역 원전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필리핀의 대규모 인프라 건설 사업에도 국내 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도로와 교량 건설 사업에 우리의 대외경제협력기금 20억 달러, 약 2조 7천억 원을 지원키로 한 겁니다. 해당 사업의 시공사 경쟁 입찰은 우리나라 기업으로 한정해 진행될 예정인 만큼 건설사들의 수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양국 정상은 또 방산 협력도 추진키로 했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방산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특히 필리핀의 군 현대화 3단계 사업에
한국이 적극 참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9월 서명된 한 필리핀 자유무역 협정을 조속히 발효시켜 양국의 무역과 투자를 촉진할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이 펜타닐 같은 마약성 진통제 오남용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대체할 이 비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산업부 김수진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최근 이 비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좀 사회적 관심이 좀 큰데 국내에서도 좀 개발 움직임이 활발하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네,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이 좀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도 이제 조금 주목받고 있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바로 IN 테라퓨틱스와 비보존 제약입니다. 지난달 말 대웅제약 자회사죠. IN 테라퓨틱스는 비마약성 진통제 이상 임상 시험 계획을 식약처로부터 승인받았습니다. 비보존 제약의 경우 신약 후보 물질인 오피란제린 주사제형의 국내 임상을 이미 마친 상태고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 허가 심사 중입니다. 품목 허가 심사 신청은 이제 지난해 한 11월경쯤에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네. 통상 이제 허가에 소요되는 시간이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계에서는 빠르면 올해 안에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발은 끝났고 이제 허가만 받으면 이 비마약성 진통제 국산 신약이 탄생을 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 4월에 국산 37호 신약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네. 온코닉 테라퓨틱스의 위식도 질환, 역류 질환 치료제인 자큐보가 국산 신약 37호인데요. 올해 안에 만약에 오피란제린이 허가를 받으면 국산 신약 38호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유력합니다. 네. 저희가 직접 비보존 제약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제 관계자 말로는 현재 품목 허가 심사가 굉장히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식약처 허가를 받게 된다면 내년부터 국내 판매와 마케팅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준비가 모두 마쳤다. 이런 식으로 밝혔습니다. 네. 사실 이게 마약성 진통제 오남용 문제가 미국에서 더욱 심각한 상황인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보존 제약은 미국에서의 오피란제린 임상도 계속 이어나가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초대형 시장도 함께 공략하겠다는 겁니다. 사실 비보존 제약은 과거에 미국 임상 3회 이상에서 1차 평가 지표 확보에 실패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걸 임상을 재설계해서 계속 이어나가고 있고요. 제형 변경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주사 외에 피부에 붙이는 패치, 그러니까 경피 투여 제형이죠. 이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이큐어와 공동 개발 중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비마약성 진통제가 어떤 장점이 있는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부작용, 오남용 문제를 떠올리면 이제 얼마나 장점이 있는지가 이제 와닿으실 수 있을 텐데요. 네. 일반적으로 마약하고 생각을 하면 이제 이거 중독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마약성 진통제 역시 같은 부분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펜타니닐이나 모르핀 등이 마약성 진통제 일종인데요. 일반적인 우리가 그냥 아픔이나 통증을 느낄 때가 아니고 수술이나 분만처럼 극심한 통증이 나타날 때 사용을 합니다. 네. 이런 마약성 진통제는 중추 신경계를 억제하기 때문에 강력한 통증 경감 효과가 있는데 과하게 사용하면 오히려 호흡까지 이제 차단을 해서 산소 부족이나 사망에 이르게까지 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또 진통 효과가 주는 쾌감으로 중독될 위험도 있고요. 네. 이제 국내에서는 그렇지만 마약성 진통제 처방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런데 오남용이 이 증가의 일부분을 차지하는 게 아니냐 이런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고요. 실제로 펜타닐 패치가 인터넷상에서 암암리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미 좀 비마약성 진통제들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좀 효과가 다른 겁니까? 네, 조금 다릅니다. 기존에 있는 비마약성 진통제는 우리가 약국에서 흔히 아플 때 접할 수 있는 타이레놀 같은 아세트아미노펜 제제, 네. 그리고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마약성 진통제만큼 진통 효과가 강력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비마약성 진통제지만 진통 효과는 크고 중독 위험이 없는 신약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오피란제린이 이 자리를 차지할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김수진 기자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